통장에 1억 원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그 숫자는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거대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고 평범하게 출근을 준비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여러분의 실질적인 부는 소리 없이 그러나 맹렬하게 증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꽉 막힌 경제의 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돈맥경화 해우소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부를 합법적으로 훔쳐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진짜 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역전의 기회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깊고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경제 현실은 과거의 얄팍한 재테크 상식이나 존버 정신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잔인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숫자로 증명된 현실부터 직시해 보겠습니다. 단지 6년 전인 2020년만 해도 1억 원을 들고 금은방에 가면 순금 약 20g을 쥐어줬습니다. 당시 금값이 1g당 48,000원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2월 현재 금값은 1g당 2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 똑같은 1억 원을 들고 가면 고작 5g의 금을 겨우 손에 줍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여전히 숫자가 찍혀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가치와 구매력은 이미 4분의 1 토막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은 비단 금값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미국 현지에서 햄버거 세트 하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카드를 긁을 때 찍히는 청구서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죠.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며 치솟은 지금 사람들은 미국 물가가 미쳤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미국 물가가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머니에 쥐고 있는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맹렬하게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멈춰선 에스컬레이터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화라는 우물 안에 갇힌 자들이 맞이한 비극의 서막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아껴 쓰고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하라는 미덕을 배우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6년 오늘 그 미덕을 고지곳대로 믿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스스로를 도태시키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한창 일하던 1980년대를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정부가 출시했던 재형 저축의 금리는 무려 연 40%에 달했습니다. 은행에 100만 원을 넣어두면 내년에 140만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굳이 머리 아프게 주식이나 위험자산에 투자할 필요 없이 그저 성실하게 땀 흘려 저축만 해도 자산이 불어나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던 돈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까 두려워 그리고 환율 방어의 딜레마 속에서 기준금리를 2.5%대에서 억지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매년 무섭게 치솟는 상황에서 연 2.5%의 이자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2026년 현재 은행에 저축을 하는 행위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세금을 매달 국가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원화의 가치는 이토록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을까요? 흔히들 지난 몇 년간 미국 연준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 지표인 광의 통화 증가율을 뜯어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미국이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펴며 통화량을 고작 3% 늘리는 데 그친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무려 20%나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전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패권 통화인 달러조차 돈줄을 조일 때 변방의 통화인 원화는 무려 7배나 더 빠른 속도로 시장에 살포된 것입니다. 물에 잉크를 타면 색이 옅어지듯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내면 그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 거대한 흐름을 읽고 원화를 버리고 달러, 금,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 도망친 지 오래입니다.
반면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한 평범한 서민들은 그저 국가와 은행을 믿고 원화 예금이라는 타이타닉호에 남아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함께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만 유독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겪는 구조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경제의 표면을 넘어 8년의 시차라는 거대한 역사적 맥락과 인구 구조를 짚어봐야 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참전했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가정을 꾸리면서 1946년부터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에야 휴전을 맞이했습니다. 선진국보다 무려 8년 늦게 전쟁에 참화해서 벗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8년의 시차가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결정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4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났습니다. 한 해에 무려 105만 명이 태어날 정도로 엄청난 인구 집단이었습니다. 오전 반, 오후 반으로 나뉘어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80명씩 부대끼며 공부했던 그 세대입니다.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이 성인이 되어 산업 현장에 뛰어들고 땀 흘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들이 40대, 50대 한창 근로소득을 올릴 때 그 막대한 자금은 고스란히 은행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즉, 금융시장에 돈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입니다. 시장에 물건이 넘쳐나면 가격이 떨어지듯 은행에 돈이 넘쳐나니 돈의 가격인 금리는 자연스럽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20여 년간 누려왔던 달콤한 저금리 시대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행에 돈을 쏟아 부어진 인구 보너스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이라는 시간표는 이 인구 보너스가 완벽하게 끝나는 무서운 변곡점입니다. 196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무려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2026년을 기점으로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은퇴의 물결은 곧 자본시장의 판도가 뒤집힘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은행의 월급을 꼬박꼬박 채워넣는 자본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노후를 버티기 위해 그동안 모아둔 돈을 은행에서 빼내어 쓰는 자본의 인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은행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빠져나가는 돈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본의 공급이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릅니다. 즉, 금리는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돈이 흔하고 이자가 싼 시대는 물리적, 인구 구조적으로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거시경제가 수축하고 구조적 침체가 다가올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돈 풀기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은화에 불순물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국가 부채를 해결하려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차갑고 잔인한 메커니즘인 캔틸런 효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찍어낸 돈은 결코 평등하게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처럼 국민들에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는 돈은 일시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이 푼 돈은 여러분의 우편함으로 배달되지 않습니다. 100% 시중은행의 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이 막대한 돈을 누구에게 빌려줄까요?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은행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따라 담보가 확실하고 신용등급이 완벽한 상위 1%의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연 2%대의 헐값으로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을 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캔틸런 효과의 본질입니다. 돈이 쏟아져 나오는 수원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파이프를 꽂고 있는 부자들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물가에 반영되기도 전에 따끈따끈한 새 돈을 선점합니다.
이들은 그 막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주식, 강남의 핵심지 부동산, 달러, 금과 같은 우량 실물 자산을 바닥에서 싹쓸이합니다. 그 돈이 은행을 거쳐 대기업을 지나 마침내 평범한 서민들의 월급 통장에 찔끔 들어올 쯤이면 이미 짜장면 값은 2배로 뛰어 있고 아파트 가격은 폭등해 있습니다. 부자들은 싼 이자로 빌린 돈으로 사둔 자산이 5배, 10배 폭등하며 부를 축적하지만 늦게 도착한 서민들은 쥐꼬리만큼 오른 월급으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청구서를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합니다. 결국 현대 자본주의에서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는 행위는 하위 90%의 부를 보이지 않게 착취하여 상위 10%에게 이전하는 합법적인 강탈 시스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불공평하고 잔인한 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대별로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2030 청년 세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자산 가격 폭등을 지켜보며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뼈아픈 상실감에 시달리셨을 겁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내어 변동성이 극심한 알트코인이나 레버리지 상품에 인생을 베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시세창만 쳐다보며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조차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맞추지 못합니다. 2030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재테크가 아니라 시테크입니다. 자산 규모가 작을 때 무리하게 굴려 단기 수익을 내는 것보다 그 시간에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키우는데 90%의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투자는 시장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고 우량 자산에 기계적으로 적립하는 자동화 시스템에 맡겨두십시오. 4050 세대에게는 없는 당신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의 복리를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2030이 승리하는 유일한 전공법입니다. 조급함은 가난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뿐입니다. 다음은 4050 세대입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성장과 함께 부를 일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경험의 구할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기승전 부동산이다 라는 믿음이 뼈에 새겨져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지난 20여 년은 금리가 20%대에서 0%대까지 끊임없이 내려가던 특수한 역사적 구간이었습니다. 앞서 분석했듯 인구 구조가 무너지고 자본 공급이 마르면서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 2026년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문법이 적용됩니다. 강남 아파트가 수억 원 올랐다며 환호할지 모르지만 이를 달러 가치 하락분이나 금값 상승률로 치환해보면 사실상 실질 가치는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막대한 대출을 끼고 더 큰 평수, 더 핵심지 부동산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은행의 이자를 갚아주는 부동산 관리인으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4050 세대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원화 자산과 국내 부동산에 100%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해체하고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에 맞춘 자산 분배로 시야를 넓혀야만 피땀 흘려 모은 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은퇴 세대입니다. 이분들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간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곧 장기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대적 배경을 완전히 무시한 분석입니다.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던 시기는 운 좋게도 중국이라는 세계의 공장이 값싼 물러를 무한대로 쏟아내며 글로벌 물가를 낮춰주던 세계화의 전성기였습니다. 반면 2026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며 인건비가 저렴한 아시아를 떠나 인건비가 수십 배 비싼 미국 본토에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을 짓는 탈세계화의 시대입니다. 구조적인 고비용, 고물가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원화는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닥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내다버리는 연약한 통화입니다. 은퇴 세대군들은 젊은 시절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모은 10억 원의 노후 자금이 10년 뒤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맞고 실질 가치 5억 원으로 반토막 나는 끔찍한 상황을 반드시 방어해야 합니다. 원화 예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달러,
금, 글로벌 배당 우량주 등 화폐 가치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튼튼한 방어막을 구축하지 않으면 수명이 길어진 100세 시대의 축복은 지독한 경제적 고통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시장에는 4계절과 같은 4단계의 큰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첫째, 돈의 힘으로 모든 자산이 다 함께 폭등하는 에브리띵 랠리. 둘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찾아오는 위험 자산의 조정. 셋째, 펀더멘탈이 튼튼한 소수의 우량 자산만이 살아남아 시장을 견인하는 소수 종목 랠리. 그리고 마침내 거품이 터지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에브리띵 크래시입니다. 1999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끝없이 오를 것 같던 시장이 갑자기 20% 폭락하며 사람들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대다수가 주식시장은 끝났다고 도망칠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극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며 최후의 불꽃을 피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4단계 사이클 중 어느 변곡점을 지나고 있을까요? 세계 경제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초연결된 2026년 현재 국내 시황이나 특정 기업의 차트 하나만 들여다보며 단타를 치는 것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환율의 방향성, 글로벌 인플레이션, 강대국들의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면 자본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그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역사가들은 바로 이 시기를 추격과 역전이 가능한 유일한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공룡이 지배하던 평온한 지구에서는 몸집이 작은 포유류가 결코 공룡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배체제가 너무도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석이 떨어지고 빙하기가 도래하는 거대한 기후변화, 즉 지각변동이 일어났을 때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덩치 큰 공룡은 멸종했고, 발빠르게 환경에 적응한 포유류가 마침내 지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끔찍한 국가적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있는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엄청난 고통과 파산의 시간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굳건해 보이던 수많은 대기업들의 서열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고, 대중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질 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헐값에 우량 자산을 쓸어 담은 수많은 신흥부자, 즉 뉴리치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했습니다. 경제가 평온하고 예측 가능할 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단단하게 막혀 있습니다. 기존의 자본가들이 이미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높게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며 발작하고 금리의 방향성이 요동치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구 구조와 글로벌 경제 질서가 산산조각나는 이 극심한 혼란의 시기야말로 평범한 우리가 기존의 부자들을 추격하고 부의 사다리를 단숨에 뛰어오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거시경제의 지각변동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롤러코스터에 안전벨트도 없이 올라타 멀미를 하며 끌려다닐 것인지, 아니면 파도를 잇고 능숙하게 서핑을 하며 부의 역전을 이뤄낼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 스스로의 통찰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냉혹한 경제의 민낯이 여러분의 꽉 막힌 금융시야를 시원하게 뚫어내는 작은 뇌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눈을 감고 외면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응시하고 지식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그 치열하고 고독한 여정에 저희 돈맥경화 해우소가 언제나 냉철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맥경화 해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